자, 최근에 이 사방학 쪽이 문제가 조금 늘어나면서 주로 이 사방댐에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변형이 돼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사방댐의 기능을 쓰시오. 사방댐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상류 개상의 물매를 완화하고 종횡 침식을 방지한다. 중요한 거는 침식을 방지하는 거죠. 그쵸? 네. 갑자기 산사태에 의해서 이 하천이 산속의 계곡에 물이 불어나게 되면 그 흙들이 쭉 쓸려 내려가면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죠. 가장 최근 강력한 산사태가 여기 우면산, 서초동의 강남의 서초동 우면산에서 일어났던 산사태를 보시면 그때 그 우면산에 사방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 위험하다,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예견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방댐만 좀 미리 구축을 해놨어도 그렇게 큰 산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가보니까 한 50m마다 하나씩 사방댐을 전체 구간에 한 7, 8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전해졌지만 어쨌든 사방댐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방댐의 기능이 어떤 걸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첫 번째, 상류 개상의 물매를 완화하고 종횡 침식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 산각을 고정하고 삼복 붕괴를 방지해 줍니다. 세 번째, 흐르는 물은 배수하고요. 토사 자갈은 퇴적시켜서 양안의 산각을 고정합니다. 네 번째, 산불 진화 용수 및 야생동물이 음용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방댐의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사방댐의 설치 장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위에 사방댐 그림이 있죠? 네, 이 사방댐 그림은 한번 꼭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어디가 어떤 항목들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정면도 보시면 댐뚱마루 1번 여기죠? 이게 댐뚱마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방수로, 여기가 방수로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수로고요. 3번이 댐뚝 어깨, 이 부분을 얘기하죠. 어깨라고 하고. 자, 4번 반수면, 댐을 이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댐을 옆으로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댐은 이거를 의미해요. 그렇죠? 이게 사방댐이고 여기는 앞댐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댐의 4번 이쪽. 자, 물이 고여 있는 쪽이 아니라 물이 흘러 내려가는 쪽. 여기를 우리는 반수면이라고 하고요. 물이 고여 있는 쪽, 이쪽이 대수면이에요. 댐에. 네. 그 다음에 6번 물빼기 구멍. 여기가 지금 6번이죠. 네, 댐에 이제 중앙에 보면 물빼기 구멍이 있죠. 여기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물빼기 구멍이 되는 거죠. 자, 7번 댐뚱 밑. 댐에 보시면 여기 이제 댐이 설치되는 밑부분, 여기를 댐뚱 밑이라고 하고요. 자, 8번 앞댐. 그렇죠? 사방댐보다 앞에 있는 댐을 앞댐이라고 하고요. 9번 물 받침. 자, 여기 보시면 여기 9번 물 밑에 있는 부분, 네, 이 물 받침이고요. 10번 측벽. 자, 이 측벽이 이 댐의 이 부분이 측벽이에요. 이 측벽 부분이 이 부분이 전체가 다 측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쭉 이렇게 측벽이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여기가 측벽이 되는 겁니다. 11번 댐 높이. 자, 댐 높이는 댐의 가장 아랫부분인 댐뚱 밑에서부터 위에까지를 전체를 우리는 댐 높이라고 그러고요. 댐 위의 높이는 실제로 그 댐 밑바닥에 땅이 있을 거죠. 그렇죠? 예. 하천 바닥 부분, 이 바닥 부분부터 위에까지가 12번 댐 위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물방석. 네. 자,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때 뭐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이 방수로 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 내려올 때 뭐 돌 같은 것들도 같이 막 흘러 내려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밑에 이 댐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이만큼 고이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낙하물이 떨어지더라도 이 물 위로 떨어지니까 충격이 덜해서 이 댐 바닥 부분을 좀 보호할 수 있죠. 네. 그런 용도로 우리가 물방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반드시 그려보시고요. 각각의 위치의 명칭을 공부를 해 두시면 네, 크게 도움이 됩니다. 15번 사방댐의 설치 장소. 2018년도에 한 번 나왔고요. 19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방댐은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설치 장소를 쓰시오. 첫 번째, 개상 및 양 안에 안반이 존재하는 곳. 자, 사방댐을 설치하려면요. 위에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그렇죠? 이쪽 밑에 이렇게 바위가 있어야, 암석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댐을 설치할 수 있겠죠. 네. 윗부분도 그렇고 여기 아랫부분도 그렇고 암석이 좀 존재하는 부분, 개상 및 양안에 안반이 존재하는 곳에 사방댐을 설치하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댐 부분은 좁고 상류 부분은 넓은 곳이 좋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공사비를 조금 줄이려면, 그쵸, 사방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시공 기간도 늘어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이게 되려면 댐 부분은 조금 좁은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상류 부분이 넓으면 물이 거기 다 고여서 댐 쪽으로 모여서 흐를 수 있으니까 댐 부분은 좁고 상류 부분이 넓은 곳에 사방댐을 설치하면 좋다, 이런 얘기고요. 3번에 보시면 붕괴지 하부 또는 다량의 개상 퇴적물이 존재하는 직하류부에 지으면 좋다. 그 다음에 두 곳의 지류가 만나는 합류부의 하류부, 그렇죠. 지류가 위쪽에서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뭉쳐질 때 그 부분에다가 사방댐을 설치하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방댐 설치 장소 4가지 또는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잘 기억했다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 사방댐의 반수면의 기울기를 급하게 하는 이유. 제가 앞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사방댐의 반수면의 위치 어디죠? 여기죠, 여기. 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네, 이 부분 4번의 이 부분의 기울기를, 그러니까 사방댐을 기울기를 급하게, 반수면의 기울기를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방댐은 저수댐과 달리 홍수 시 원류 사력이 유하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흙도 흘러내려오지만 작은 돌들도 막 굴러내려오죠. 그래서 이 원류 사력이 유하하기 때문에 방수로로부터 낙하하는 사력의 충돌에 의해 반수면이 마모되거나 손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수면의 기울기를 급하게 해서 그 벽에 부딪히지 않고 바로 낙하할 수 있도록 좀 급하게, 기울기를 급하게 한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정리해 두시고요. 17번 사다리꼴 방수로의 장단점. 이제 방수로를, 우리가 물이 넘어오는 위치죠. 예, 방수로를 사다리꼴로 하면 뭐가 좋으냐, 이런 거죠. 자, 장점. 방수로 부분이 넓어지기 때문에 원류심이 최소가 된다. 그렇죠. 네. 방수로가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떼김tuk에서 이렇게 사다리꼴로 해서 물이 이렇게 넘어오죠. 이 방향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다리꼴로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류심이 최소가 되고, 두 번째, 댐의 횡 단면적이 절약되고, 세 번째, 하류 개상부의 침식이 경감된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은요, 양안의 안반이 비교적 견고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이런 부분에 안반이 있어야 이게 안정적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천단부 상부의 암석은 풍화 부분을 절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마찰 저항을 적게 하고 그만큼 유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계획고 수위 이상까지 돌붙이 시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다리꼴로 하게 되면 좋은 점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자, 18번 물빼기 구멍의 기능 세 가지를 쓰시오. 자, 2000년도 4회차 최근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방댐에서 아까 물빼기 구멍을 보셨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이제 이 부분, 여기가 6번, 그쵸? 여기가 물빼기 구멍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죠. 댐에서. 이쪽에서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들이 이 물빼기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 앞댐 쪽으로 흘러나가죠. 네. 자, 이 물빼기 구멍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보시면 물빼기 구멍의 기능을 쓰시오. 자, 첫 번째. 시공 중에 배수를 하고 유수를 통과시킨다. 그렇죠? 그 구멍으로 배수를 하고 유수를 통과시킬 수 있죠. 두 번째, 시공 후에 대수면의 수압 감소 및 퇴사 후에 침수 수압이 경감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공 후에 대수면 쪽에 물이 이렇게 딱 고여 있는데 그 부분의 수압이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고요. 그렇죠? 침수 수압도 경감이 되겠죠. 자, 3번. 사력층에 시공할 경우 기초 하부의 잠유 속도를 감소시킨다. 네, 그래서 물빼기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사방댐에는 반드시 중앙 밑부분에다가 물빼기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빼기 구멍과 관련해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빼기 구멍의 설치 방법을 쓰시오. 네, 좀 구체적이죠. 네, 19년도 2000년도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자, 물빼기 구멍에 설치하는 방법은 하류댐의 물빼기 구멍은 상류댐의 기초보다 낮은 위치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설치할 때 하단의 물빼기 구멍은 개상선 또는 댐 높이의 3분의 1 지점에 설치를 하고 상부에 설치하는 물빼기 구멍은 몇 개를 수평으로 배치한다. 그 다음 3번 큰 댐에서 최상단 물빼기 구멍은 토성류가 격돌할 때 상부의 파괴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방수로 바닥에서 1.5m 이하에서 설치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물빼기 구멍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20번 사방댐의 수압.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방댐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제가 볼 때, 매회 시험에서 사방댐 관련해서는 한 문제 정도 꼭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방댐에 관련된 문제들은 좀 연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방댐의 수압 문제는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이 공식 하나만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P는 2분의 RH 제곱승이다. 자, R은 여기서 물의 단위 중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의 높이가 4m, 물의 중량 단위가 1500kg일 때 총 수압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쓰시면 답이 나오겠죠. 12000kg. 자, 21번 중력식 사방댐의 안정조건 4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는요. 18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중력식 사방댐의 안정조건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옹벽의 안정조건 4가지를 쓰시오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안정, 두 번째 활동에 대한 안정, 세 번째 파괴에 대한 안정, 네 번째 기초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네, 거의 같은 의미죠. 그래서 중력식 사방댐과 옹벽과는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22번 삼비탈 흙막이 공사를 하는 시공 목적을 쓰시오. 그러니까 삼복 흙막이 공사의 시공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자, 이 정답은요. 이 문제가 작년 2000년도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이것도 사방 쪽의 문제가 기존에 그 쭉 나오던 유형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흙막이 공사, 삼비탈 삼복 흙막이에 대해서 물어본 이런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답은요. 첫 번째 사면기울기를 완화하고요. 그 다음에 유화수를 분산하고 수로공사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나오면 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23번 골마기에 대해서 쓰시오. 골마기라는 건요, 침식성 구국의 유속을 완화해서 종행 침식을 방지하고 수세를 줄여서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 유출 및 사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입니다. 사방댐과 그 골마기는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사방댐은 규모가 크고 골마기는 규모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 상류 쪽에는 골마기를 설치하고요, 그보다 하류 쪽에는 큰 사방댐을 일반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골마기와 사방댐의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2000년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골마기는 사방댐보다 첫 번째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죠? 예, 규모가 작고요. 두 번째, 시공 장소는 계류의 상부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사방댐은 앞에서 보셨지만 대수면과 반수면이 있죠. 그런데 골마기는 대수면이 없고요, 반수면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댐마루 양쪽 끝을 높게 한다. 네 번째, 방수로를 별도로 축설하지 않고 중앙부를 낮게 한다. 그래서 골마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방댐보다 조금 작은 규모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세요. 24번 보겠습니다. 개천 공작물 설치에 따른 분류.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하천 또는 개천의 공작물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성능들을 연관을 좀 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천이 이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요, 이렇게 흐를 때 횡공작물은 뭐 사방댐, 구곡마기, 골마기, 바닥마기들은 이렇게 횡으로 설치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으로 막는 게 어떤 거예요? 사방댐, 구곡마기, 골마기, 바닥마기. 자, 계류가 흐르는 방향의 횡축으로 만드는 횡공작물은 사방댐, 구곡마기, 골마기, 바닥마기 등이 있고요. 종공작물, 이 계류가 흐르는 방향에 설치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기승마기라는 건 이런 형태로 이 종공작물이라 그러죠. 예. 이런 형태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계류가 흐르는 방향,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류의 방향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이런 종공작물에는 기승마기와 수제공 등이 있다. 그래서 횡공작물, 종공작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좀 되겠죠. 25번 넘어가겠습니다. 돌 구곡마기 총 최적을 구하시오. 자, 시험에서 돌 구곡마기의 총 최적을 구하시오, 이게 한 2015년, 6년 정도쯤에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그 전에도 한 15년 전쯤에 한번 나오고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어쨌든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피를 구할 때, 그쵸? 가로 세로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먼저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두께를, 그쵸? 곱해주면 그게 최적이 되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V는 2분의 밑변 플러스 윗변 길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쭉 문제를 풀어보시면 정답을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삼복수로의 종류 4가지. 2018년도 3회차에 한번 나왔는데요. 삼복수로의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삼복수로의 종류는 떼수로, 돌수로, 콘크리트수로, 비탈면, 돌림수로,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수로를 만들 수 있다. 27번 보겠습니다. 골재 크기 및 공극률. 우리가 이제 골재의 크기를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잔골재는 5mm 체에서 이 중량비로 85% 이상이 통과하는 골재,
이걸 우리는 잔골재라고 하고요. 공급률은 35에서 45%입니다. 최근에는 요거를 뭐 30에서 45% 정도까지도 잔골재로 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굵은 골재는요, 마찬가지로 5mm 채에서 중량비로 85% 이상이 이번에는 남는 골재, 이걸 우리는 굵은 골재라고 하고요. 공급률은 27에서 약 45% 정도. 그래서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구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콘크리트 공사용 골재의 비중은 이 2.6 이상이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골재는 이 콘크리트에서 시멘트와 모래와 혼합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래, 자갈, 잡석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죠? 골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8번 콘크리트 배합비. 자, 콘크리트 배합비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의 배합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는요, 1대 3대 6. 자, 시멘트가 1, 모래가 3, 자갈이 6이겠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는 시멘트가 1, 모래가 2, 자갈이 4. 이렇게 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포장 시 시멘트, 모래, 자갈의 비가 1대 3대 6일 때 보통 콘크리트를 얘기하죠. 도로의 너비는 3m, 높이는 0.2m, 길이는 100m. 5% 할증 시 각각 필요량을 구하시오. 이 문제에서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의 비가 1대 3대 6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전체 최적을 구한 다음에 이 비율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전체 최적을 구할 때는 도로 너비가 3m고요. 3m 곱하기 높이는 0.2m 곱하기 길이 100m 곱하기 할증이 5%니까 1.05를 곱해주면 전체 최적은 63세제곱미터가 나오죠. 자, 이 전체 최적에다가 시멘트의 비율은 1대 3대 6이니까 1이죠. 그래서 1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6.3 세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 모래는 10분의 3이죠. 그러니까 63 곱하기 10분의 3 해서 18.9가 되고요. 자갈은 6이죠. 그러니까 10분의 6을 곱해주면 37.8.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29번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쓰시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먼저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골재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혼화되는 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게 2018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고 이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